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이 갈등 조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지역 고창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모처럼 또 고향 전북을 찾았는데요. 반가운 마음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뵙는 건 처음입니다. 네. 고향이 고창이시다고요? 네, 고창입니다. 고창 어디가 고향이세요? 고창군 부안면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부안군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부안면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는 고창중을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익산에서도 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익산으로 가서 이리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고창에서 이렇게 타 지역으로 다니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때 아마 전주로 공부하러 왔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때 익산으로 갔고 사실 고창에서 익산으로 유학 간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당시에는 고창에서 익산을 직접 가는 게 없어서 제가 그 부안면에서 익산시까지 가는 데는 한나절 이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버스 타고 정읍으로 와서 정읍에서 또 한참 기차 기다렸다가 익산을 가는 뭐 이런 것이어서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익산에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18대, 19대, 20대 국회 의원 하고 계시고 또 원내대표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화면에서 많이 보여졌는데 이분이 우리 저 고창분이구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처음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러실 몸은 겁니다. 서울에 계시지만 그래도 늘 고향 소식에 귀 기울이고 계셨었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사람 인간에게는 고향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걸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살아 태어나서 저를 키워준 것이 또 제 고향이고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감사하고 또 제가 뭐 정치를 하면서도 또 많은 뭐 인연을 이렇게 또 이렇게 호남 또 우리 고향 전북하고 이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보다 우리 전북 예산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전체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좀 이렇게 제가 도움을 줬다.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고향 생각하면은 모처럼 오셨으니까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옛날 유년 시절부터 보면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전 전주 하면 제가 사실은 그 콩나물 국밥 유명하죠.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모주라는 거 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요즘 제가 볼 땐 찾기가 힘듭니다. 요즘 물론 이제 서울에도 전주 콩나물 국밥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주 오면 그걸 꼭 먹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또 전주가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과 그런 역사를 지켜가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좀 그게 자랑스럽고요. 제가 김승수 전주시장님하고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전주가 이런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발전 전략을 갖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전통 문화 도시 이런 것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주의 정체성 그리고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전주 콩나물 국밥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음식 또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어떤 전통의 뭐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또 전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살려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회사원도 하셨고 또 고위 공무원도 하셨고 또 원내대표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인의 꿈은 가지셨는지요?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유신 반대 운동을 시작해서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거쳤고
뭐 3번 뭐 이렇게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회사에 복직이 돼서 제가 영국에 가서 그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한 6년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제가 옛날에 대우 자동차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대우가 어렵게 되면서 다 구조 조정으로 그때 제가 이제 40살 한 중반이었는데 굉장히 97년도 말씀하시나요? 그 이전인가요? 2001년입니다. 아, 네. 그때 이제 구조 조정을 당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역전이 돼서 제가 네. 정치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좀 돕게 됐고, 예.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아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그때 이제 부안 방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절인데 아무튼 예. 방패장 이전이라든지 공기업 지방 이전, 또 뭐 이렇게 지금의 혁신도시 말씀하시는 혁신도시 거죠. 예, 그리고 혁신도시 또 프로젝트. 세종시 이전 예. 뭐 이런 주로 이렇게 갈등 사안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한미 FTA 그때 이제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찬반 그런 논쟁이 첨예했었죠. 있었고 첨예했었는데 예. 제가 그 한미 FTA에도 제가 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돌이켜 보면 그때 한미 FTA를 안 했으면 예. 지금과 같은 이런 무역 분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고 그런 어떤 세계화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저는 한미 FTA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일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끝나고 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 물밑 작업도 네. 다 우리 홍 의원님께서 또 네, 네. 하셨던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예, 여러 언론에도 또 보도가 됐던데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네.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분야, 특히 뭐 입법이라든지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을 맡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입법 중에서는 그 검찰 개혁, 예. 사법 개혁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는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23년 동안 사실 검찰이 반대해서 안 네. 됐고요. 또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수사권 서로 조정. 예, 예.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네. 이전에는 이제 상하 관계였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네.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것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인데 이것도 몇십 년 동안 안 됐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소위 신속 처리 안건 제도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네. 제가 원내대표 됐을 때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머지 이제 제가 뭐 4+1이라고 하는 나머지 야당들은 선거법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4+1에 속한 정당들하고 저희 민주당이 예. 어떻게 보면 선거법과 사법개혁에 여러 가지 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고 네. 저는 이것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자유한국당도 협상에 응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반대를 했죠. 근데 뭐 제가 작년에 이제 원내대표 끝나고 나서 예. 사실 이 법안의 처리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예. 이제 제가 사실 원내대표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 좀 몇몇 이제 그 의원들하고 TF를 만들어서 성사시키는데 네.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인데 예. 저는 어떻게 보면 한 1년 6개월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이제 자유한국당 두 번 작년 바뀌었었잖아요, 연말에 원내대표가. 예. 공수처
통과되고 선거법 공수처가 통과되고 네. 1월 13일 날 사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예. 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거잖아요. 이번에 통과로 인해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다 굉장히 반발이 아시겠지만 거셌잖아요, 대한민국의 검찰은 전 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소권, 수사권,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네. 이런 검찰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검찰의 많은 분들이 어떤 사회 정의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합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들이 끝없이 이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활용해서 예. 정말 정치에 개입하고 저는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 검찰들이 총동원돼서 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걸 공개 투표하면 안 된다.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 예. 이런 것까지 의원들한테 직접 네. 로비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역시 이 정치 검찰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네. 이번에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 대한민국의 검찰이 만들어진 지가 올해 아마 72년일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검찰이 반대하는 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검찰과 경찰 그걸 넘어서서 모든 우리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네. 감시하고 그래서 정말 권력을 이렇게 과거 정치 검찰처럼 남용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동의 또 옳습니다. 촛불 혁명의 네. 정신이 예. 이번에 실현된 걸로 보고요. 예.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그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득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과의 대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검찰 개혁 결국은 못했었는데 이번에 네. 이제 진일보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불리하잖아요. 네네. 예. 결론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한 15석 정도를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비례대표가 300명 의석 중에서 이번 선거법은 47명 아닙니까? 근데 연동형으로 예. 저희가 소수 정당들의 어떤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30석을 연동형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30석은 우리 민주당이 한 석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적어도 차지하지 못하면 네. 국정 운영이 너무나 어렵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 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우리가 단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네.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마지막 개혁 과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지금 우리 국회가 이제는 좀 그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다당제 구조나 네. 또 이런 것으로 가서 의회 민주주의 정신인 대화와 타협 이런 걸 통해서 예. 좀 국회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에서 저희가 결단을 내렸는데 예. 사실 이제 이번 4월 총선이 예. 저희들한테는 정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저희들도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우리가 47석 중에서는 뭐 7, 8석 정상적으로만 우리가 한 22, 23석까지도 얻어야 되는 거를 예. 이렇게 저희가 포기를 한 것이니까 과감한 결단이었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예. 지역구에서 저희가 잘해야 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 선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앞으로 국민들께 그 부분을 많이 호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일련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왜 우리 홍 의원님 앞에는 갈등 조정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뭐 아시겠지만 이 선거법이라는 게 예. 선거구 하나를 놓고도 예. 뭐 의원들 사이에서 정당 간에 얼마나 그 치열한 이해관계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선거법을 이렇게 과감하게 예. 또 양보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이게 정치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특히 네. 4+1 내에서도 뭐 위기도 있었고 뭐 또 희망적일 때도 있었지만 한 거의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대화와 타협.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법과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법개혁 법안들 통과시킨 것은 예. 우리 한국의 어떤 의회주의의 새로운 어떤 전통을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할 때 자유한국당 카운터 파트너는 어떤 분이 편하던가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예. 시작을 해서 예. 끝날 때는 나경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볼 때는 김성태 대표하고는 한 1년 하고 나경원 대표하고는 2-3달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하루도 다르지 않게 6개월씩 했습니다. 김성태 대표 6개월, 예. 나경원 대표 6개월.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 그 1년 동안 한 거 백서를 만들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하고는 합의서가 12개입니다. 그래서 법안도 굉장히 많이 같이 처리를 했었고 나경원 대표는 딱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경원 대표하고 할 때는 예. 아무튼 그냥 그 국회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고 실제로 안 의견 조율이 잘안 이루어졌는데 됐군요. 예. 네, 의견 조율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도 실제로 제가 작년 이제 8월 30일 날 원내대표 그만두고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예. 제가 8월 31일 날 그 의결을 하는데 제가 이틀 전에 만났어요. 예. 만나서 지금 하여튼 좀 원만하게 이렇게 좀 그 자유한국당도 이 협상 테이블에 와서 좀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1월 13일까지 끝까지 자유한국당은 개혁에 반대하고 말았었죠.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관련된 이야기 또 네. 여쭤보겠습니다. 전북 예산이 사상 최초로 최대 금액입니다. 7조 6천억 시대를 이제 열었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셨다고요. 물밑에서 역시 네.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 아마 우리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예. 자기 지역구보다도 우리 전북 예산 때문에 많이 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전북이 여전히 이제 지금도 낙후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질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 예산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 전북은 사실 이제 새만금에 모든 것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20년 이상 뭐 들어간 돈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 8조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이상이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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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예. 10조 가깝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새만금은 정말 미래를 보고 하는 이런 정말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지금 세상이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를 보면 어떤 4차 산업혁명 또 우리 그 지금 산업의 변화 이런 것에 대응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해나가는데 소위 말하는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라든지 우리 전북으로 봐서는 이 새만금 문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또 프로젝트도 아니고 워낙 방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언젠가는 뭐 잘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 새만금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아마 올해도 한 1조 4천억 정도 아마 사상 최대 예산을 지금 새만금에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만금을 뭐 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전북에서 상용차라든지 예. 또 무슨 뭐 탄소 산업에 대한 또뭐 이런 어떤 예산이라든지 예. 융복합형 산업이라든지 아무튼 새로운 어떤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 좀 성장 잠재력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예. 그런데 이게 좀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신성장 동력 관련 예산을 그렇죠. 많이 네네. 확보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확대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라고 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북이 아마 7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을 작년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쉽지 않은데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이 전북에 대해서는 정말 좀 모든 것을 올인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전북에서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로서도 우리 전북을 좀 지금 이렇게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게 네.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고 특히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제임 군산공장이 네. 폐쇄되고 또 뭐 현대중공. 조선소도 문을 닫아서 사실 뭐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경제가 굉장히 위축돼 어려웠던 있죠. 게 네. 작년 아닙니까? 예. 뭐 저도 제 지역에 이제 한국제임이 있어서 제가 미국의 그 경영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여튼 좀 군산 공장을 폐쇄하지 않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미국 GM도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이제 했고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GM 군산 공장 그 자리에다가 지금 전기차를 그 명신이라는 예. 자동차 큰 부품 회사입니다. 회사하고 또 몇 개 컨소시엄을 해서 전기차의 새로운 그런 거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네. 진행되고 있고 예. 그게 한 4,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뭐 일자리도 한 2,000개가 만들어지면 지난번에 근무했던 분들이 1,700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반으로 해서 예. 군산형 일자리 이거 이제 아마 올 4월 달쯤 되면 이제 확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좀 한 고민은 좀 넘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혁신도시 이제 판 짜실 때도 관여하셨다고 앞서 네네네.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잖아요. 네네. 전북 혁신도시도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됐는데 좀 더 한 살이 되고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뭔가 또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2기 이 공기업 그 이제 지방 이전 예. 이걸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토대는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공기업들을 좀 지방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특히 우리 전북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좀 낙후돼 있고 침체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특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민들에게 또 고향 분들에게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 도민 그리고 전주 시민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도 많은 그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빚을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앞으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예산도 그렇지만 전북이 필요한 사업은 아마 지금까지 경험을 한 번도 해보시지 못했을 정도로 거의 그냥 100% 예. 다 저희가 뒷받침해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저 침체를 벗어나서 예. 활기를 되찾고 예.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의 또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람은 한 번 고향은 이제 바꿀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몸은 중앙에 계시더라도 네. 고향에 대해서 예산 지원부터 해서 네. 큰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요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참 힘들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빨리 좀 진화가 돼서 다시 봄날이 좀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